테크수다 6회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한울씨 오랜만에 봤네요. 네, 근데 그래봤자 2주 아닌가요? 아이 뭐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봤는데 2주에 한 번씩. 네, 안 볼 때는 6개월에도 안 본 적이 있어요. 그래 최근에 사실 자주 보긴 해요. 웬간한 친구들보다 자주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확실히 일하는 사람이 제일 친한 친구가 된다는 게 맞는 말 같아요. 어떻게 보면. 슬프지만도 가족이라는 얘기가 맞는 게 뭐 엄마나 아빠보다 자주 보는 게 직장 동료이고 그쵸, 같이 프로젝트한 사람이다 보니까. 네, 사실 회사 우리나라 저번에도 그 얘기했지만 OECD 뭐 국가에서 뭐 근무 시간이 되게 길다. 그래서 네네. 사실 회사 다니다 보면 가족보다 더 많이 보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무실에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더 슬픈 건 그거 아닐까요? 제일 많이 보는 건 컴퓨터 화면이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센치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요즘 진짜 이메일 쓰고 이러는데 더 시간이 많이 할애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 이메일 쓰는데 시간 많이 쓰죠. 그러니까요. 네. 일은 못하고 그렇죠. 정작 일은 못하고 이메일 많이 쓰고. 저희가 하려는 얘기랑 되게 잘 어울리네. 이메일은 죽었다라고 제목 올리셨더라고요. 이렇게 파격적인 제목을 이거 완전 그 쇼크 마케팅 이런 거 아니에요, 실장님? 근데 약간 이거 내용이 안 좋은 것들이 네. 저질적으로 홍보할 때 쓰는 건데 이거. 점점 제가 기사래 팟캐스트 제목 붙이는 게 약간 삼류 찌라시 제목처럼 좀 붙여가지고 제가 좀 반성하고 있어요. 이메일은 죽었다는 그런 거 그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되겠다. 저희 다운로드 수를 보고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분석하면 되겠네요. 네. 저희가 한번 분석해서. 네네. 그렇지 않아도 아까 잠깐 우리 팟캐스트 그 어디서 듣는지 그걸 뭐라 그러죠? 애널리틱스. 통계 봤잖아요. 그래서 되게 고마운 거는 미국에서도 우리 저희 재미교포 분들께서도 많이 들어주시고, 그쵸. 일본에서도 들어주시고. 근데 저는 아까 뭐 우선은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은 저희도 놀란 게 솔직히 저는 뭐 제 주변의 친구들 정도나 제가 억지로 권해서 1, 2편 정도 듣고 말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나도 뉴질랜드에서도 그건 다 제 친구 맞습니다. 그게 있더라고요. 딱 들켰네요. 더 웃긴 게 제 여동생한테 제가 좀 들어달라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아직 한글에 대해서 자신감도 아직 없고 제 3자의 의견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동생이 또 뭐 어떤 그런 거 잘해줘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호주가 멜번이 안 뜨더라고. 처음 3주 동안 제 사랑하는 여동생한테 부탁까지 했는데 들어달라고 제가 링크까지 다 보내줬는데 호주 멜번이 없더라고요. 이래서 위험하거든요. 이게 위험해 이런 게 사실은. 이갈릴 뻔했어 동생이랑. 내 동생이 거짓말 안 하고 바빠서 못 들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들어줘서 피드백이 왔어요. 멜번이 떴어. 피드백이 왔어. 뭐라고? 제가 리액션이 너무 단조롭대요. 맨날 네네만 한다는 거예요. 그쵸?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구나. 좀 더 다양한 리액션을 선보이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네네. 다소 어색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약간 좀 이렇게 방송 일종인데 방송은 저도 하면서 점점 느끼는 거긴 하지만 리액션이 조금 과장되게 해야 이게 덜 어색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고요. 네, 이 정도면 되겠을까요? 좀 부담스럽긴 한데 괜찮습니다. 중간선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근황 뭐 잠깐 지난주에 한 얘기 이메일은 죽었다 시리즈의 이제 다음 편을 진행하게 될 텐데 또 저희가 근황 얘기를 놓치면 시의성 있는 얘기들을 좀 못하게 되니까 혹시 뭐 그러니까 이게 근황 토크 한번 해보죠. 이게 오늘 나가는 건가요? 이제 오늘 나가죠. 이거 아주 핫한 뉴스들이 나오겠네요. 그럼. 네네네. 뭐 근황 혹시 있으세요? 제 거는 조금 뭐랄까 그 컨트로버스를 해가지고 컨트로버스 뭘 어떻게 표현하죠? 좀 컨트로버스? 네, 컨트로버셜.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되게 뜨거운 이슈, 핫 이슈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핫 이슈. 찬반이 좀 갈리는. 네네네. 찾아볼게요. 뭐 우선은 먼저 하시죠. 네네. 지난주에 저는 이제 이게 조금 지난 거긴 한데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혹시 알아요? 네, 이름은 들어봤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SBS에서 하는 TV 프로그램인데 되게 재밌어요. 그런가요? 정말 이거 한번 빠지면 이거 웬간한 영화보다 재밌는데 지난주에는 조금 보통 다 사람 죽은 이야기. 사람 왜 죽었나? 저도 본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딱 보면은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수 아닌가요? 절대 뗄 수 없죠. 알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그 혹시 제작진분들이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 너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근데 이게 그 흐름이
재현 같은 거 해가지고 찍는 프로가 이건가요? 그것도 하죠. 재현도 하죠. 근데 재현이 너무 리얼해가지고 재현 퀄리티가 너무 좋죠. 그쵸. 이거 본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딱 보면서 이게 뉴스인지 다큐멘터리인지 그것도 재현도 되게 리얼하게 카메라도 막 쉐이킹하면서 찍으시잖아요. 뭐 최근에 그 뭐 재밌는 이슈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근데 좀 얘기하기 좀 그런데 아무튼 성폭행 모자의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가지고 뭐 되게 그게 또 한 이슈였고 그게 논쟁의 여부가 있는 토픽이었군요. 네, 소위 얘기하는 이제 레전드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레전드 편들이 6개월에 한 번씩 탁탁 터져요. 이제 뭐 그거 보면 이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하는데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사회면에도 많이 나와서 이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소식. 도 있는데 지난주엔 사실 파급력이 약한데 사실 제가 실생활에 겪었던 것들이라서 지난주에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네. 보이스피싱 당해본 적 있어요? 저는 아직 안 당해봤어요. 보이스피싱은 외국인 그러니까 아직 글쎄요. 저희 다행이네요. 개인정보가 누출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잘못한 게 그 자동차에다가 핸드폰 번호 적어놓잖아요. 그거 붙이고 나니까 확실히 문자가 많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 게 있구나. 네, 그래갖고 참 이런 것들이 힘든 게 왜냐면은 개인정보라는 게 재밌는 게 제 인생에 있어서는 어떤 차를 모으니까 취향부터 그쵸. 뭐 이제 뭐 이런 거가 또 거기다 보통 또 대부분은 그 전화번호만 놓는 게 아니라 명함을 놓잖아요 보통. 저는 우리나라에서. 명함이 뭐 명함 안 올려놓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도 이제 데이터베이스 쌓는 사람들도 있대요. 네. 명함 놓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름까지 들어가니까.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뭐 글은 있는데 심각하게 당해본 적도 없고 제가 성격상 워낙 좀 의심이 많은 성격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뭐 크게 손해본 건 없는데 근데 충분히 이해는 하겠더라고요. 이게 정말 왜 위험한 건지도 알겠고. 네, 뭐 보이스피싱 얘기를 또 하나 시작하면은 뭐 근데 이건 저희 너무 보안 문제도 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제가 이제 겪었던 거를 그러니까 거기서 느꼈던 거를 얘기를 하면 이제 보이스피싱이란 게 결국은 궁극적으로 최근에 트렌드는 옛날에는 이제 거기 내용에 이제 첫 부분은 초반 보이스피싱하면 내가 어떻게 걸려? 내가 걸리겠어 그런 거에? 왜냐면 그런 단순한 수법에 뻔할 내가 돈만 입금 안 하면 되는 거잖아 라고 하는데 거기서 내세우는 이제 중간 정도의 결론은 전화를 받고 나서 10초 동안 안 끊으면 걸릴 수밖에 없다. 저도 근데 수법을 보고 나니까 나도 내가 만약 전화 오면 걸릴 수밖에 없다. 저도 되게 의심이 많은 사람인데도 걸릴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최근에 그만큼 수법이 굉장히 어마어마해졌어요. 보니까 그 뭐 간단히 얘기하면 심리학자가 그 보이스피싱에서 이제 하는 교본으로 하는 텍스트북 교과서를 보고 이제 대본을 쭉 봤는데 심리학 전문가가 봤는데 그 대본만 보더라도 심리학 이론을 책을 몇 권 쓸 정도의 그런 전문성이 담겨 있다는 재밌네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쓰는 매뉴얼이 진짜 그러니까 핵심을 찌르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심리학자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임상 실험이나 이런 식으로 좀 한 발짝 떨어진. 그러니까 제가 재밌게 이게 제가 하고 싶은 근황 얘기랑 연결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짧게 얘기하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슐리 메이든? 그거요? 벌써 얘기하면 치고 들어오신 타이밍이 별로 안 좋으셨다 이번에.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뭘 너무 즐겨 하냐면은 그냥 인간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거 되게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신의 피조물부터 시작해서 뭐 인류의 정점부터 시작을 해서 쓰레기로 볼 수 있고 왜냐면 살인자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 다양한 것이 다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간의 어두운 면모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 너무 한 군데만 초점 맞춘 게 아니고 그걸 좀 넓게 그러니까 어두우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아름다우면서 어두운 모습이 있고 전 이런 그 인간의 진실성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리학에도 되게 관심이 많은 거고 그래서 제가 그 방금 전에 실장님 하신 말씀에 좀 이렇게 뒤에 꼬리를 붙이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이스피싱이라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게 인간의 약점을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으로 파고드는 행위잖아요. 그쵸.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피싱에 있는 매뉴얼이 그렇게 훌륭하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이건 정말 말 그대로 그러니까 임상 실험이라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심리학자로서 아주 크게 실험하고 싶으면은 돈도 많이 들고 정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심리학적 테스트를 받는다는 거를 숨겨야 되면서
컨트롤 그룹이 있어야 되면서 뭐 인종도 섞어야 되고 되게 단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근데 보이스피싱은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 전 세계에서 저 위에서 가장 크게 임상실험을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더 교묘하게 끌어낼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임상 실험을 하면서 계속 실패된 결과물들을 보완하면서 지금의 정점에 이르게 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보이스피싱이 지금으로는 악이죠, 확실히. 하지만 또 인간의 이야기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큰 진보를 이룰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테크스토와 이제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서 이제 재밌게 봤던 거는 세그웨이가 해보시죠 한번. 거기서 이 끝에 가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결론 아까 제가 10초만 전화 끊지 않아도 어떤 개인이든 당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절대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는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정치나 어떤 그러니까 법률이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러니까 한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이슈라는 거죠. 나는 전화를 받는 순간 이게 어쨌든 걸려들 수밖에, 그 범죄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거라면 한 개인의 문제를 따지기 전에 재밌네요. 이거는 국가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문제다라는 쪽으로 빠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이스피싱을 예를 들어 당해가지고 그걸 인지하는 순간이 있어요. 인지하게 되면 계속 인출되고 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계속 인출되고 나가는데 그때 은행에 전화를 하면 은행에서 그 계좌를 블럭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죠? 경찰에서 신고를 해도. 왜냐면은 그 개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하고 있는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데 개인정보 이유 때문에 경찰에서 막는다 하더라도 그걸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하고 연결이 되냐면 이제 뭐 제가 늘 불편을 겪는 이제 소위 액티브엑스 알죠? 알죠. 액티브엑스 할 말이 있는데 액티브엑스가 왜 우리나라에 생겨났냐면 액티브엑스가 결국 공인인증서인데 공인인증서를 잃어버려서 그게 예를 들어 해킹을 당해서 공인인증서가 딴 사람한테 가면은 그게 그 사람 공인인증서 잃어버린 사람의 책임이에요. 재밌네요. 잘못되면. 그래서 계좌가 털리면 그거를 은행이 보상해주질 않아요. 우리나라 은행들이 공인인증서 제도를 아주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이유가 정부에서 그 책임이 났을 때 이 은행한테 책임을 물리지 않아서 재밌네요. 공인인증서가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책임을 물려요. 이걸 잃어버리면 너가 잘못한 거다.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근데 그래놓고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저도 아직도 이해를 은행에서도 설명을 잘 못해줘요. 사실은 이게 무엇이며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마스터키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키라고 설명하면 저는 딱 이해가 갈 것 같은데 그냥 공인인증서라는 단어만 계속 내뱉는 거예요. 이해도 그러니까 자기네도 이해는 못해요. 어떻게 만지는지도 그냥 요거 누르고 그러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지, 이게 만약에 이제 물리적인 키라는 걸 설명해주면은 핸드폰에 깔린 순간 핸드폰에 키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위험할 수가 있구나. 근데 그런 것도 설명이 너무 안 돼 있어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자리 잡은 다음에 와서 그런 것도 있겠죠, 아무래도. 이게 생길 때는 다 설명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중에 배우려는 저로서는 굉장히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아직도. 그리고 뭐 정말 하여튼 솔직히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시스템이에요. 사실 공인인증서 얘기 뭐 국세청에 갔다 온 이야기 뭐 이런 국세청 홈페이지에 갔다 온 이야기만 해드려도 뭐 1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약간 그런 국가의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를 좋은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되게 재밌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개인에서 싸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개인이 싸울 사회적으로 싸워야 되는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재밌네요.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보이스피싱이 좀 사실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고 뭐 제 주변에도 몇몇 다 실제 당한 사람 없지만 당하기 직전까지 본 적도 있고 그런 전화도 몇 번 있고 그래서 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와 또 연결돼서 오늘자 뉴스에서 또 나온 게 제가 테크스다 웹사이트도 올리긴 했는데 법인폰 휴대폰 인증이 가능해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사실. 전혀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그러니까 왜 휴대폰 인증하라고는 알아요? 한국에서? 저 그거 하는데도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 휴대폰 인증이 전에는 그러니까 휴대폰을 회사 명의로 만들 수가 있고, 그렇죠. 개인 명의로 만들 수가 있어요. 개인 명의로 하면
예를 들어 제가 제 이름이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 이름이 개설이 됐으니까 네. 홍길동 인증할 때 홍길동 치고 제 핸드폰 번호 입력하면은 그렇죠. 일치된다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법인폰이라는 거는 회사가 이제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할게요. 뭐 삼성이라 할게요. 아니면 뭐 가나 상사라고 할게요. 가나 상사라는 대로 개설을 하는 거죠. 회사 이름으로 그렇게 개설을 해놓고 그 소유주는 가나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 가나 상사라고 치면 인증이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불편하냐면 예를 들어 신용카드로 얘기하면 현금 서비스 받을 때 반드시 그걸 요구해요. 그렇죠. 휴대폰 인증 서비스라는 걸 요구해요. 제 개인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는다 할 때 휴대폰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현금 서비스 못 받아요. 그러니까 회사 온라인으로 회사로 가입한 사람. 두 번째는 최근에 나오는 카카오페이나 이런 거 혹시 알아요? 네네. 카카오페이에 핀텍 저 해야 돼요. 제 주변 지인분께서 핀텍 좀 빨리 핀텍 했냐고 물어보셨는데 한다고 얘기를 해놨거든요. 핀테크에 가입을 할 때 휴대폰 인증 서비스를 요구해요. 그렇죠. 근데 핀테크를 그래서 제가 못 써요. 제 핸드폰은 법인명이거든요. 법인폰으로 가입을 했는데 그래서 가입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그 통신 3사가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법인은 사용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그렇죠. 알 수 없기 때문에 대포폰이라고 그래서 누가 쓸지 그런 걸 이유일 수도 있으니 법인표는 인증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게 논리였는데 최근에 이제 어제 KT는 5월달부터 시작을 했고 저는 SK를 쓰고 있는데 SK하고 LG는 오늘부터가 내일부터 드디어 이제 법인표 인증을 해준대요. 그것도 이제 제가 가서 회사 사업자 등록증 뭐 이런 거 신분증 들고 가서 내가 이 폰을 쓰고 있습니다라고 증명을 해서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재밌네요. 그거에 대해서는 인증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름은 법인이지만 끝에 가서는 개개인에 대한 책임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제가 궁금한 건 그러니까 제가 실장님이 하신 말씀 되게 재밌게 들은 게 뭐냐면은 공인인증서 좀 그런 시야로 안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 절대로 뭐 빅브라더라든지 이렇게 막 패러노이드적인 삶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끝에 가서는 다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싶은 건 맞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범죄나 뭔가 일어났을 때 누군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책임자,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보안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책임자거든요. 이게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를 물을 수 있느냐 없느냐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인간적인 사고에서. 그래서 이 핸드폰 명의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조금 소위 얘기하는 저희 둘이서도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인터넷 인프라는 굉장히 좋은데 그렇죠, 인터넷을 이용하는 좋죠. 문화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그만한 수준은 못 따라간다. 그러니까 인프라가 좋은 만큼은 그렇게 좀 약점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공인인증서 문제도 대표되는 문제고 댓글도 좋은 예죠. 근데 댓글도 한국에만의 문제는 전혀 아니니까. 그렇죠. 한국에만은 문제는 아닌데 상대 인프라가 좋은 반면에 그런 문화 수준이 조금 약한 부분은 있는데 왜냐면은 저는 그렇게 보니까 이번에 법인표 인증 부분도 약간 좀 저희 나라의 이건 비단 테크놀로지 분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좀 정책을 만드는 분들의 좀 인식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자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재밌네요. 가정을 하고 그래서 뭘 못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재밌네요. 우리나라 핸드폰은 카메라 찍을 때 무조건 소리 나게 못하잖아요. 소리 안 나게 못하잖아요. 저 얘기해서 되게 재밌게 얘기했었어요. 몰카 그렇죠. 다 몰카를 찍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아이폰 살 때 한국에서 안 사요. 일부러. 돈을 좀 더 내더라도 재밌네. 근데 이렇게 앞에 서두에 있는 얘기와 같이 하면 실제는 수상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왜냐면 생각보다 되게 유용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유용한 게 아니라 설명해 주셔야 되겠는데 굳이. 저는 이제 미술 관련 쪽 일을 좀 많이 하니까 갤러리에서 이게 사진을 촬영할 일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이 분명히 허가된 곳이에요. 되게 불가한 곳은 안 찍어요. 안 된다 그러면. 근데 허가된 곳. 근데 갤러리 같은 건 조용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해외 갤러리나 그런 데 가잖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 어느 나라의 다른 나라의 뮤지엄을 가 보면
관광객들을 많이 올려오는데 사진 많이 찍어요. 근데 네. 소리 나는 사람 다 둘러보다 한국 사람이에요. 아 재밌네요. 네, 카메라 소리 나는 사람 거기서 무음 모드로 찍거든요. 근데 그게 외국 사람들은 분명히 이해 못하죠. 그렇죠. 저 왜 무음 모드로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무음으로 제가 기록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너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범법자라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정책을 만들어 버리는 네. 규제를 해버리는 법인폰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대포폰을 쓰고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좀 반대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우리나라 좀 모든 정책들이 좀 모든은 아니죠. 많은 부분들의 정책 경향이 그런 게 있는데 범법자로 인식하고 규제를 해서 못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처벌 뭐 하면 처벌인데 처벌이 되게 약관 그렇죠. 되게 약해요. 네네. 근데 저는 반대로 좀 열어두고 그걸 해면 처벌을 엄청 무겁게 하는 게 예를 들어 법인폰으로 오케이 인증 다 하지만 너 만약에 대포폰 써서 악용하면 뭐 징역 몇 년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때린다거나. 근데 저도 그 한국이 해드리고 싶은 말 저도 안 돼. 그냥 요것만 하면 한국이 제가 느끼기에는 좀 관대한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법에? 아니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불법에 관대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긍정적이면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인간은 되게 재밌는 게 일괄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든지 하기 전이랑 하고 난 후랑 되게 많이 다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막상 후에는 그 말 그대로 행동하는 케이스는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가 좀 뭐랄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그냥 좋은 예를 머리에서 그냥 생각나서 하면 제가 자상한 아버지예요. 그럼 말은 되게 엄격하게 할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자상할 걸 아니까 제 자식이 잘못했을 때 막상 잘못을 하면은 마음이 약하니까 아 괜찮아라고 할 것 같으니까 일부러 말을 너 이거 하면 진짜 혼난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제가 엄한 아버지면은 굳이 그런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하면 혼날 거 안다는 걸 저도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전에 들어간 엄포나 법이나 규제 같은 건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그걸 굳이 좀 비껴서 얘기하자면은 제가 진짜 가지고 있는 거를 감추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 인간의 이제 본성이라고나 할까? 어쨌든 뭐 그런 시야에서 보자면 재밌는 게 한국이 제가 느낀 바로는 실장님 하신 말씀이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굉장히 뭐냐면 그 소수의 안 좋은 케이스에 굉장히 집중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대포폰이다. 너는 범죄자다. 넌 성폭 뭐 폭행자다 전제하에 하는데 막상 처벌하는 걸 보면은 너무 약한 거예요. 처벌이 약해요. 저는 진짜 성폭행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손방망이 그 얘기 듣고 정말 공감할 정도로 말도 안 된다. 만약에 제가 아는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은 이건 그러니까 당연히 범죄자한테 엄청난 사례를 느끼겠지만 정부한테도 굉장히 실망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도 국가한테 갖고 실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굳이 좀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래서가 아닐까. 너무 뭐랄까 처벌이 약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보완하기 위해서 엄포를 놓는 거거든요. 처벌이 약하고 아직 처벌에 대한 그게 없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규제를 강하게 해가지고 맞아요.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런 게 좀 최근에 그래서 보이스피싱, 최근 법인폰 인증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느꼈어요. 그 다음 요거만 조금만 이거 또 우리 또 설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큰일 났네. 괜찮아요. 근데 뭐 생각난 게 하자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나는 의사다라는 팟캐스트 되게 재밌게 듣거든요. 그래요? 그거 되게 인기 팟캐스트인데 그것도 보면은 우리 이런 거 벤치마킹 해야 돼. 사실은 나 그 책 샀어요. 그것도 그거 뭐더라? 지식 얕고 넓은 지식. 지적인 대화를 위한 얕고 넓은 지식. 제가 팟캐스트 1위 팟캐스트죠. 듣기 시작했어요. 벤치마킹 줍니다. 우리 여자가 필요해요. 그래요? 내가 깨달은 건 딱 한 가지야. 여자가 필요해. 제가 좀 여성적으로 얘기하는 건 있지만 저같이 여성적인 남자는 오히려 비호감이고 여성이 필요해요. 여성이. 어쨌든 뭐 씁쓸하네요. 나는 의사다는 다 남성 의사분들이 출연하세요. 재밌네요. 근데 뭐 전문 지식이라서 또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실생활하고 많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죠. 당장 실생활 뭐 이런 것들 많이 연결돼 있으니까 또 아무튼 근데 그 의사다도 수다가
잡담이 한 1시간 프로면 40분이 수다고 20분이.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뭐 아까 하던 얘기 하세요. 어쨌든 뭐 제가 실장님 하신 말씀에서 그냥 잠깐 더 하고 싶은 건 저희 최근에 제 동생이랑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법에 대해서. 그리고 법이 왜 보수적이어야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얘기는 좀 길어져가지고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고 우선 제가 그냥 실장님 하신 말씀에 딱 더 하고 싶은 건 그거 같아요. 그 규제, 그러니까 끝에 가선 거죠. 그러니까 보안도 여기 들어가기는 해요. 뭐냐면은 세상에 완벽한 시스템은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완벽한 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됐든 구멍은 있어요. 근데 이제 실장님이 하신 말씀 제가 되게 동의하는 게 이제 그 스포트라이트, 포커스를 어디 맞추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멍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1%의 구멍을 메꾸고 99% 고생하는 건 맞아요. 그거는 이제 하지만 99%에 맞추면은 1%가 구멍이 더 취약해질 수도 있는 것도 맞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제가 언제나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이제 되게 재밌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그냥 들은 얘기를 하자면은 한국이 예를 들어서 범죄인 검거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래요. 전 세계적으로. 나라가 좁아서. 나라가 좁은 것도 있고 도망갈 데가 없는 것도 있고. 도망갈 데가. 전 세계에 이렇게 완벽하게 시민 한 명 한 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지문 다 알죠. 지문 다 알죠. 주민등록번호라는 번호가 다 개개인한테 적혀 있죠. 호적이라는 시스템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사실은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굉장한 이게 뭐 안전한 치안 국가이자 반대로 얘기하면 엄청난 인권에 대한 인권 침해 국가. 그렇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 이거 같아요. 이거를 만약에 미국에서 도입을 하려고 한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이 뭐 이렇게 자신의 개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준 사회에서 지금 지문을 채취하려 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당연시 되는 거예요. 내 주민등록번호에 내 지문 있는 건 맞지. 그러니까 당연시 된 거예요. 성인이 되면 그걸 떠야 돼.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혜택도 누리고 있는 건 맞아요.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국은 안전하긴 하죠. 그렇죠. 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문이 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얘가 전과가 있어야지만 얘에 대한 지문이 데이터베이스에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전 국민이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저마저도 지문이 있어요. 그래요? 네, 제가 들어오면서 찍었던 거 기억이 나요. 근데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찍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마 외국인도 다 채취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그 1%에 맞추느냐 99%에 맞추느냐 되게 이기적인 생각인데 그거는 되게 좋다는 생각이 또 한국 사람으로서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막상 그거 약간 피싱 당하기 전에는 불편해. 근데 피싱 당하고 났어. 그때는 좀 더 법규가 이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장단이 있는데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확실히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거율도 높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귀찮기는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저희로서는 귀찮긴 하지만 그만큼 범죄자들도 귀찮아할 수도 있는 거이긴 해요. 또 근데 이제 뭐 장단점이 있다 이거죠 뭐. 재밌었어요. 뭐 뉴질랜드도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희 뉴질랜드 여행 갔었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3주 동안. 그러니까 여기는 카메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속 카메라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갔을 때는 과속 카메라가 없었거든요. 되게 옛날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그리고 뉴질랜드랑 호주가 되게 잘하는 게 그 뭐지? 구간 단속인가? 구간 단속해요? 그거 되게 옛날부터 들어왔어요. 호주가 특히 일찍 들어왔는데 그거만큼 카메라로? 무인 카메라로? 네, 그거 뭔지 알죠? 한국에서 요즘 났잖아요. 그러니까 100km, 그러니까 거리가 100km면은 그걸 1시간 안에 통과를 하잖아요. 그럼 불법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한국도 있어요. 근데 그거가 굉장히 저는 똑똑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효과적이죠. 정말 효과적이에요. 정말 효과적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되게 잘 됐어요, 요즘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뉴질랜드 여행하신 분들에서 팁을 드리자면은 한국은 너무 잘 됐어요. 티맵을 키면은 우선 다 나와요. 그 티맵대로 가면 되죠. 그렇죠. 근데 뉴질랜드에서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사법 경찰들이 되게 범죄자처럼 숲에 숨어서 그거 찍어대는데 뭔지 알아요. 제가 거기서 걸렸거든요. 네, 그게 정말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당하기 전에 좋은 시스템이야. 근데 당하고 나면 벌금을 엄청 때리잖아요. 엄청 때려요. 제가 사실은 차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또 뉴질랜드가 길이 되게 재밌어요. 꼬불꼬불하고 언덕도 많고, 그러니까 특히 차도 별로 없고 같고, 그러니까 운전다운 운전 제가 수동에다가 사륜에다가 터보차를 몰았거든요. 근데 그런 차를 몰기가 너무나도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진짜 막 그 경치도 너무 좋고 도로도 너무 재밌고 그런데 제일 무서운 건 경찰이에요. 그 숲을 뒤에 숨어서 진짜 무서워요. 녹색이었나? 뭐가요? 경찰 상징색 이런 거 있잖아. 파란색이랑 오렌지. 오렌지. 근데 그 사법 경찰은
무슨 카미플라지 된 검은색 공구에다 하고. 또 팁 하나만 더 드리자면은 만약에 운전하고 계신데 반대편 차량에서 하이빔을 몇 번 쏴주잖아요. 네. 그거는 네가 갈 길에 스피드 카메라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또 경찰에 숨어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또 재밌는 일도 많아요. 가다가 앞에 차가 몇 대가 하이빔을 쳐줘. 그러면은 앞에 경찰이 있구나. 서로 또 돕는 훈훈한 거기에 또 문화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또 하나의 문화죠. 하이빔의 문화. 저도 많이 해주는 편이고. 보통 하이빔 저쪽에서 반대편에 쏘면 승질내고 갈 텐데. 그렇죠, 그렇죠. 뉴질랜드에서 땡큐베리 마치요. 땡큐베리 마치. 여기선 그거 알아요? 한국에서는 또 우리나라만의 또 재밌는 자동차 문화 중에 있죠. 깜빡이 양쪽 깜빡이 양쪽 깜빡이 켜주고 들어가서 그 비상등 한번 두 번 켜주잖아요. 그럼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도 한국에서 되게 좋다고 배운 게 이건 뉴질랜드 없던 건데 앞에 급정지된 차가 있을 때 아니면은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가 밀릴 때 비상등 켜주잖아요. 한국에서 그러죠. 그거 정말 좋은 시스템 같아요. 저는 뉴질랜드에서는 뭐 그런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문화가 없거든요. 그 몰랐는데 한국에서는 해주죠. 너무 좋아요.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그거 몰랐는데 특히 막 100으로 막 갑자기 차 커브길에서 그건 정말 좋은 시스템 같아요. 정말 3,000% 빠졌네요. 다음 나 근황 얘기해야 되는데. 저도 근황 있어요. 먼저 하세요. 자, 그 실장님이 하신 말씀이 되게 나름 좋았던 이제 제 근황이랑 연결되는 게 뭐냐면 이것도 짧게 할게요, 진짜. 네네네. 제가 저번에 제 그 구글 광고 중에 애슐리 메이든이라고 막 광고 많이 뜬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게 뭐냐면은 불륜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을 위한, 그러니까 그 결혼한 사람들이 다른 결혼한 사람과 바람을 피기 위해서 뭐 맺혀주는 그런 매칭 서비스. 그러니까 데이팅 사이트죠. 그렇죠. 근데 되게 재밌는 데이팅 사이트인데 더 유부남 유부녀를 위한.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이게 특정한 이제 그룹을 노리는. 근데 그게 되게 그러니까 그 논쟁이, 그러니까 외국에서 굉장히 헛 이슈였어요. 뭐 윤리적으로나 또 광고를 되게 잘해요, 얘네가. 그러니까 걔네 문구가 인생은 짧다, 바람을 펴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뭐랄까 그것도 크게 빌보드 해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되게 성공 사례를 많이 뽑혀요. 근데 그게 재밌는 게 이번 해킹을 당해가지고 자료가 이제 유포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이 후폭풍이 굉장히 커요. 그렇더라고요. 계속 뉴스도 간간히 나오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리고 제가 재밌게 본 건 뭐냐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그 사람의 본질을 볼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랑 실장님도 뭐 저희가 3년 동안 알고 지내지만 실장님이 아는 제 모습은 정말 아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그냥 포장된 모습이고, 실장님도 그러니까 저희 그냥 프로페셔널하게도 많이 만나니까. 그리고 진짜 20년 된 직이라고 하더라도 끝에 가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는. 근데 가끔가다 이런 식으로 제가 즐겁게 재밌게 보는 거 뭐냐면 인간의 그 내부를 한번 살짝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본성? 그렇죠. 본성이나 아니면은 내가 숨기고 싶었던 부분들을.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게 데이터베이스화 돼가지고 공개된 적은 굉장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한 사람,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좀 안 좋은 일도 되게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것 때문에 직장인 사람도 많고 있고, 이거 웃으면서 뭐 저희의 재미로만 볼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닌 건 저도 인지를 하지만, 또 제가 이거를 개개인의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사회적으로 보자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된 인간의 본성 아니면 인간이 숨기고 싶었던 비밀에 되게 근접할 수 있었던 기회가 많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뭐 하여튼 그때는 되게 재밌게 이 뉴스를 팔로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의 후폭풍도 되게 재밌고 그리고 이게 뭐 어떻게 데이터베이스화 됐으며 또 재밌는 거 뭐냐면 뭐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던데 막 지역도 나오던데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어디 살았는지 그것까지. 그건 가짜인 것 같긴 한데. 아니요,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엄청 잘 돼 있고 또 요즘에 이제 빅데이터 같은 거 처리하는 게 너무 쉬워져가지고 이거를 또 막 뭐 하여튼 뭐 인포그래픽으로 해가지고 막 이미지 만든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뭐 남편이 이메일 너무 또 하여튼 뭐 그러면 다 검색이 되고 이렇게까지 돼 있으니까. 정말요?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나온 게 남자와 여자의 비례가 나왔어요. 비례? 가입자의 비례가 뭐 100분의 1인가 뭐 이렇대요. 여자가 1? 뭐 거의 그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기하학적으로 돼 있고, 또 문제는 그 적은 여자의 수에서도 10%만이 대략 진짜 유저일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또 회사에서 만든 귀신 계정이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 끝에 가서는 그러니까 얘네가, 그러니까 애슐리 메이드라는 회사가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킨 게 뭐냐면 우리는 꿈을 파는 회사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런 식으로 공개가 나서 까발려지니까 걔네 말이 맞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절대로 성사될 수 없는 그런 사이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식으로 되게 뭐랄까 마케팅이 무엇이며 또 이런 식으로 참 인간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게 또 이렇게 푸니까 근데 유저 수가 굉장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유료 가입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이게 뜬구름 잡는 꿈이잖아 사실은. 네네네.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 근데 모르겠으니까 이건 제가 지금 되게 그 회색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그 사람 CEO가 사임했다는 얘기 뭐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이거 재밌게 본 게 뭐냐면 이 CEO가 이 사이트 만들면서 구설수를 많이 올랐어요. 네네네. 아 어떻게 이런 쓰레기 같은 사이트 만들고 너 살 수 있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얘가 당당하게 한 얘기가 나는 행복한 가정을 지키는 건장한 남자다. 난 내 아내를 사랑하며 우리 너무 행복한 가정이다. 내가 하는 건 뭐냐? 이런 남자들에게 꿈을 파는 일이다 라고 홍보를 했었어요. 되게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안대랑 같이 나와가지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도 굉장히 화려하게 사이트를 뭐 애용하셨다 라는 설부터 이분이 개인적으로 보낸 이메일들이 많이 이건 되게 안 좋은 일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도 그렇거든요. 친구한테 이메일 보낼 땐 좀 막말도 하고 그러거든요. 지금이야 뭐 나는 방송이니까 좀 필터링 하는 거지만 근데 그런 거 다 공개가 되면서 좀 문제가 많았죠. 근데 가장 타격이 컸던 거는 이제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만큼 누가 털은 거예요? 이거를 그 해킹을 누가 했어요? 해킹 그룹 이름이 있어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꽤 하여튼 공격적으로 근데 또 그만큼 보안이 또 취약하기도 했대요. 생각보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사이트에서 제공했던 게 2만 원을 내면은 당신의 자료를 영구 삭제해주겠다라는 그게 있었어 서비스가. 그리고 돈을 내고 그걸 서비스 이용한 사람이 꽤 많고 그것만 해도 몇십억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번 돈만. 근데 그 사람 정보들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회사에서 굉장히 잘못을 한 거죠. 그리고 뭐 제가 읽은 기사로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이어질 이제 법적 소송에서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까지 받아가지고 당신의 데이터는 안전합니다. 영구 삭제합니다. 이런 거 다 했는데 그 자료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이건 굉장히 큰 실수를 저지른 거죠. 회사 측에서도. 그쵸. 그 최근에 개인정보 그러니까 제가 가입했던 사이트에서 계속 이메일 오는데 혹시 그래요? 거기도? 하늘씨도? 어떤 거요? 옛날에 내가 가입했던 특정 사이트에서 계속 이메일 요새 많이 날라오잖아요. 뭐 많이 개인정보를 삭제하겠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특정 장소에 따로 보고 별도 그러니까 나라 정부에서 정책을 정했나 봐요. 인크립션 뭐 해가지고 1년 동안 쓰지 않은 계정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문제가 화두가 되니까 따로 별도 보관 처리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너 정보를 이제 별도 보관 처리하겠다 휴먼 계정으로 돼서. 근데 좀 안타까운 건 그냥 삭제해주지. 그쵸. 별도 보관하겠다. 이게 또 조금 애매해서. 근데 제가 이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할 팟캐스트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가 새로운 화폐다라고 제가 또 선전적인 또 제목을 붙여봤어요. 앞으로의 화폐는 개인정보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맞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정보나 이런 데이터가 이제는 엄청난 돈이 되는 시대가 왔어요. 벌써.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왔죠. 단순하게 뭐가 언제나 뭐 그렇지만 회사 측에서도 쉽게 말해서 수입원이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앞으로 심도 있게 다룰 거니까 뭐 오늘 뭐 이 정도 짧게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야죠. 이제. 네. 오늘 뭐 오늘 벌써 40분은 거의 가까이 했는데 또 제목을 근황 토크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스페셜 특집으로 근황 토크로 바꾸고요. 다음 주에 아직 저 근데 근황 토크 이왕 근황 토크를 할 거면 한 가지만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네. 제가 저번째 녹음할 때 슬랙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했었잖아요. 너무 뒤부터 가지고 여기까지 벌써 듣기 그만두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굳이 얘기하자면은 되게 재밌는 게 이럴 때 전 되게 희열을 느껴요. 요 서비스 이것만 추가되면 좋겠다. 라고 그냥 혼자서 생각을 하거나 이메일 보낼 때도 있어요. 제가 디벨로퍼한테. 슬랙에 계신 분이 그럼? 아니에요. 설마. 이따 얘기할게요. 그건 너무 저희 포드카스트 듣고 하셨다는 너무 망상이고 그건 정말 약을 먹어야 될 정도의 망상이지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되게 공교롭게도 바로 며칠 전에 슬랙에서 이메일 인테그레이션이 생겼어요. 그것도 제가 아주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워크플로우로. 근데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슬랙에서도 되게 재밌는 게 저희가 한 얘기가 딱 그대로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메일을 없앨 수는 없다예요. 저희가 얘기한 대로 그 가장 기본적인 그 합의점, 누구나 갖고 있는. 그렇죠. 누구나 갖고 있는 이메일을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저희가 진보, 사회적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진보하기 위해서는 네네네. 이메일이라는 걸 기반으로 위에다 쌓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메일이 어떻게 쓰는지 하나의 워크플로우가 돼야 되는데 네. 슬랙에서 그걸 굉장히 나름 잘했더라고요. 갖고 굉장히 기대가 커요. 갖고 예를 들어서 제가 슬랙을 유저면은 뭐 제가 슬랙에 이미 뭐 예를 들어서 뭐 제 회사명에 그러니까 뭐 가나라는 회사에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첨부에다가 그 주소를 넣으면 돼요. 네네네. 그럼 제가 보낸 이메일이 슬랙에 거기에 그 원하는 채널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편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갖고 굉장히 기대 커요. 근데 그거를 참조가 노출이 안 되는 게 좋겠네요. 받는 사람이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런 비하인드 BCC로 하면 되니까. 네네. 그리고 근데 문제는 또 뭐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럼 슬랙이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이메일을. 그렇죠. 이것 뭐 그렇죠. 뭐 아니, 구글이 하나 슬랙이 하나 뭐 누가 하나 개인정보. 그래갖고 저는 딱 이렇게 생각을 해요. 최근에 기사가 뜬 게 있는데 뭐냐면은 자 언제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세상에서는 제가 시장님한테 보낸 이메일은 저와 시장님 사이에서만 있어야 되겠죠. 이상적인 세상에서인데 더 이상 그러니까 그런 유토피아는 오지 않을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되잖아요. 갖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메일 쓸 때는 무조건 이건 공개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써요. 근데 그게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욕 같은 거 안 쓰고 누가 험담 안 하고.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기본 에티켓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갖고 저는 이메일 쓰는 태도랑 말하는 건 굉장히 그러니까 녹취되는 거랑 또 많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부터는 인터넷에 그냥 보내는 거,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아닌 이메일 보내는 것도 이건 공개될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기밀을 요구하면은 뭐 인크립션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거를 뭐 그러니까 나는 노출 안 돼 있다는 생각은 더 이상 이제 너무 아니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슬픈 게 그거죠.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 저한테 준 건 그거거든요. 언론의 자유. 그러니까 내가 솔직해질 수 있는 공간이어서 한동안은 인터넷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바타가 나오고 뭐 그 익명성이 그게 인터넷의 매력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무슨 말을 그러니까 특정 다수한테 내 신문 노출 안 하고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매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자유가. 근데 너무 슬픈 게 이제는 오히려 반대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그 자유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오히려 근데 또 그리고 더 위험한 세상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한 말실수가 실장님만 뭐 상처받고 실장님만 화났을 게 이제는 1000명, 10,000명이 화가 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제 인생이 망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또 하나만 더 생각해보면 그걸 자초한 건 저희거든요. 그러니까 자유, 굉장히 인터넷은 어떻게 보면은 신생아였던 거예요. 아무런 법규가 없이 정말 잘 키우면은 정말 순수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신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잘못 키우면 악마가 될 수도 있었어요. 프린세스 메이커처럼. 아시나 모르겠네. 알아요. 시대가 그건 겹치네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이따위를 키운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책임이 있고 그냥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살아남아야 되는 거니까. 또 개인정보 얘기하면은 지금 생각나는 게 또 있는데 오늘 이제 사실 자동차 운전하면서 되게 많이 느낀 게 하나 또 있는데, 그러니까 익명성이라는 게 사람을 얼마나 난폭하게 만드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운전을 하면서 느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운전이 익명성을 좀 전제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재밌게 느낀 거냐면은 저는 사회의 익명성이나 이런 거 공격성을 볼 때 자동차 틴팅의 강도를 봐요. 틴팅 그 선 스크린 한국에서 뭐라 그러죠? 썬틴? 우리나라 썬틴. 썬틴. 한국만큼 진한 나라가 저는 못 봤어요. 솔직히. 그래요?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법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워요. 한국도 앞 뒤는 못해요, 법규상으로. 근데 다 하긴 해요. 그러니까 하는 데 있어요, 불법으로. 근데 그걸 특별히 단속하는 거 저도 못 봤어요. 뭐 연예인 차량 같은 경우는 진짜 아예 그냥 안에가 아예 안 보이니까. 그리고 양옆 되게 안 보여요. 근데 뉴질랜드에서는 그걸 다 검사를 해요. 그것도 되게 신기한 게 레이저로 검사하는 것도 있고 그냥 무측정으로 잡을 때도 있고 되게 좀 그거를 꽤 봐요.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한국에서 썬팅이 필요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또. 이게 뭔지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쨌든 뭐 제가 느낀 바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익명성이 되게 커요. 이게 자동차라는 매체, 그러니까 저도 옆에 사람이 누가 보이질 않아요. 사실
그 또 게다가 운전하고 이렇게 달리고 있는 와중에는 옆에 보기 힘들잖아요. 그쵸. 근데 저 사람 안 해. 근데 자동차 왜 흔히 하는 말로 운전대 잡으면 성격 나온다고 많은 그쵸.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공공연히 있는 것처럼 외국에도 있는지 모르겠죠. 외국에서. 있죠. 근데 그게 익명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동차라는 겉의 표장지로.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자동차 문화를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왜 인터넷 문화 할 때 댓글 문화 할 때 그거를 이제 실명제로 바꾸면 많이 자정이 될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것처럼 자동차에다가 저기 이게 나는 남자하고 전화번호가 아니라 내 이름하고 바깥에 이렇게 노출이 되게 해가지고 아니 번호판 대신에 저 사람 이름하고 저 사람의 뭐 성별나 뭐 그러니까 최소의 개인 정보를 딱 적어두면은 자동차 문화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실장님인데 보이스피싱 얘기를 해놓고 이런 말씀하시는 건 전혀 두 개를 아니 보이스피싱 하는 분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 전화번호는 안 주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좀 문득 들었는데 그러면 다음에 이제 왜냐면은 자동차가 오늘 그런 사람을 봤거든요. 막 앞에 가서 이제 보복 운전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좀 봤어요. 저도 그거는 되게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사실. 근데 저 사람이 과연 자기 이름을 떳떳하게 내세우는 상황이 이게 자동차 그 지붕과 루프에 다 가려서 자기가 썬팅 밑에 가려서 저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했어요. 저도 근데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에 저도 진짜 100% 공감해요. 근데 언제나 생각하는 거 뭐냐면은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이유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익명성 그리고 그런 거의 뭐 1톤 나가잖아요. 그런 기계에 쌓여 있을 때 느끼는 나는 되게 있어요, 확실히 그게. 그러니까 운전을 할 때 그 파워와 그거에서 느끼는 내가 아닌 존재가 되는 듯한 느낌 그런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저는 제가 최근에 재밌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한국의 트라우마인가 책이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50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해왔어요. 근데 그 성장이라는 게 공짜는 없잖아요. 그에 대한 통증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확실히. 그러니까 아직도 저희가 감히 얘기도 못하는 사건도 많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트라우마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뭐 제가 감히 트라우마에 대한 뭐 이렇게 그 정의를 내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거기서 많이 하는 거는 뭐 테크 수다니까 정의 내리고 아님 말고. 그렇죠. 거기서 하는 얘기 뭐냐면, 그러니까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안 좋게 표출될 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치유가 공공연연하게 얘기를 하고 그 시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과 그걸 계속 억누르는 것과 차이는 뭐냐, 억누르게 되면 이상한 데서 압력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런 보복 운전, 묻지마 뭐 범죄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절대로 막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 좀 억압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이제.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좀 점점 좀 심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건 점점 그러니까 학원 문화가 발달하는 것에 일단 찾아볼 수가 있는 건 그러니까 다 어차피 어린 시절에 형성되는 건데 어린 시절에 사실 저만 하더라도 공부 못하면 그러니까 성적으로 많이 잡아요. 그 사람의 성격. 쟤는 공부 잘하니까 쟤는 착하고 뭐 열심히 뭐 전교 1등 뭐 전교 10등 해야 되니까 쟤는 전교 50등이니까 되게 못하고 성격도 안 좋을 거고 뭔가 그럴 거라는 그러니까 그럼으로 해서 규제가 심하죠. 공부를 잘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압박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인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것들 기준 때문에 그게 전반적으로 아직도 우리 사회에 좀 만연해 있는 좀 그런 게 좀 있고 물론 아닌 분들도 있어요. 아닌 분들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대세가 그러니까 주류가 아닌 것도 문제인 거죠. 그런 것들이. 뭐 최근에 뭐 저기 어디야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뭐 그런 성폭행하고 뭐 그런 것들도 그거는 성적이었잖아요. 결국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공부를 더 잘해라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그건 말도 안 되고 성적 지상주의가 아직도 그러니까 사실 어른들이 제가 해결해야 되는 제 세대가 해결해야 되는 뭐 이거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저는 저희 애기한테 그걸 잘해야 된다는 생각만 있는 거고. 그러니까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걸 전제로 가야 돼. 그러니까 돈이 많다. 그건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충분히 존경받으면 뭐 정정당당히 버릇했다면 충분히 존경받으셔야 될 문제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인간은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인성도 필요하고 지성도 필요하고 감성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존재, 그것 때문에 매력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재밌는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사회가 바빠지고 빡빡해지고 이럴수록 단순화시키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 사람에 그게 편하니까 편하거든요. 네. 그리고 빨리 이 사람 필터링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 게 왜냐하면 인간의 정말 진정한 아름다움과 재미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쵸. 이런 다양한 그런 굴곡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독특한 색감을 만드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아쉽죠. 근데 저희 너무 아예 대놓고 정말 대놓고 그냥 오늘 수다죠. 오늘. 진짜 그야말로 수다인데 네. 그러니까 또 다시 이어가자면 네. 그 자동차 익명성 잠깐 얘기했는데 그렇죠. 자동차에 그럼 달면 어떨까를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바로 접었어요. 왜냐하면 네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보복 운전 안 하겠네. 컴퓨터가 보복 운전을 할 리는 없을 거니까.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했잖아요. 테슬라 CEO가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앨런 마스크. 네, 나 그분 스페셜 하고 싶어 사실은.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요새 최근에 마음에 들었어요.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우리 한번 스페셜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 좀 또라이 기질이 약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 뭐냐면은. 나는 그렇게 현실적인 또라이 기질 처음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10년, 20년 장기 프로젝트를 현실화시키는 거는 그쵸. 특히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가진 아이디어나 네. 크리에이티비티한 거를 현실화시키는 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난 이 정도로 큰 스케일로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대단히 큰 스케일로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굉장히 큰 멘토적인 분이다 보니까 어찌됐든 사람이 그분이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10년 후에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게 불법이 될 것이다. 그렇죠. 구글에서도 내놓은 그게 재밌는 게 사고가 몇 번 있었는데, 그러니까 구글 그 자동 자율주행 자동차. 거기서 되게 재밌는 통계가 그 중에 90몇 %는 인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래갖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영어로 굳이 유토피아라는 단어가 있고 디스토피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토피아는 말 그대로 유토피아예요. 디스토피아는 근데 되게 비슷한 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보는 시야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핑크색으로 진짜 버튼만 누르면은 안전하게 가는 시대를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문제 하면은 정말 해킹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어디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보복 운전 안 하면은 인간은 솔직히 따르게 보복을.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차라는 익명성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더 증폭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저는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하고 가끔가다 폭발할 때도 있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차라는 매개체가 없어지면은 또 다른 데 가서 푼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사람 압력을 미리 일부러 빼주는 게 건강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도 그래. 예를 들어서 감옥에서 너무 그 모든 거에서 이게 그 절단돼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자도 못 만나지, 뭐 게임도 못 하지, 뭐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난폭해진다는 거예요. 차 안에서 그런 게 유행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차를 운전을 안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차에 앉아 있으면 되는 거잖아. 차 안에서 할 뭔가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가 발달하지 않을까요? 근데 제 말은 뭐냐면 결국은 그것도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니까. 차 운전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도 하긴 했지만 그럼 컴퓨터 운전을 하면 차 안에서 해소할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또 클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구글이 왜 자동차 자동화에 돈을 쏟아붓냐면 그거예요. 사람들이 차에서 운전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인터넷 서핑이다. 라는 게 구글의 사실은 그러니까 큰 장기 계획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현명한 거기도 하고 또 구글이 또 재밌는 게 그런 거 현실화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회사이기도 하고 구글이 지상한 반 그거거든요. 인간이 차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뭘 하겠느냐. 인터넷 서핑이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재밌는 건 그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거예요. 차는 목적지 향해서 가고 있어요. 자동화돼서 안전하게. 그리고 저는 그 차에서 폭력적인 그랜투리스모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자동차 게임을 할지도 몰라 사실은. 그쵸.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이제 다음 주제 우리가 할 그 인풋 아웃풋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뭐 전에 또 그리고 버추얼 리얼리티 거기까지 가는데 아니 오늘 뭐 한 김에 그냥 끝까지 가죠. 어쨌든 뭐. 제가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 속초 갔다 왔어요. 다큐멘터리 촬영 때문에. 네네네. 동해. 네. 맞죠? 예. 근데 거기가 되게 그러니까 서울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오래됐고 옛날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산을 넘어간 느낌 난 너무 좋아요. 네. 그 미시령인가요? 미시령.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고속도로 새로 뚫려가지고 네. 그 산을 넘는데 터 하나 딱 지나가면서 거기 아는군요. 저 되게 좋아요 사실. 저희 어머니랑 가족이서 설악산을 매년 가요. 계절마다 찾아가지고 그리고 외국에서 손님 오시면은 설악산 코스 꼭 넣어요. 근데 그 미시령 터널을 지나가서 딱 넘어가는 순간 다른 곳이라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저 그 느낌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속초라는 그 풍경을 되게 좋겠다 생각.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VR이 이제 되게 쉬워졌고 많이 했잖아요. 근데 자꾸 너무 토픽이 열지 마세요. 미치겠네. 이거 수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계속 열고 있어. 그 VR이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한 거죠. 네. 여기서 내가 지금 봤던 거를 제가 예를 들어 10년 뒤, 20년 뒤에 네네네. 내가 여기 왔던 걸 기억하고 싶을 네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20년 뒤에 그렇진 않겠지만 뭐 기어 VR 뭐 이렇게 삼성에서 내는 거죠. 그런 것처럼 뭐 마스크를 딱 끼면은 그 공간에 내가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10년 전에 여기 왔었던 거를 그러니까 타임머신 하는데 실제로 타임머신이 VR로 열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했어요. 그럼 뭐 아까 뭐 그란트리스모 얘기했잖아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하면서 그게 그 얼마 전에 또 동영상을 봤는데 BMW i8이 전기차잖아요. 네, 한국에 하이브리드 전기차인데 홍대에서 몇 번 봤대요. 소리가 너무 안 나. 원래 기본적으로 안 나는 자동차인데 그렇죠. 안 나는 자동차인데 보니까 엔진 소리를 넣더라고. 그러니까 가상으로 넣어요. 가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창문 자체가 예를 들어 구글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창문 자체가 VR로 바뀌는 거죠. 그냥 내가 여기서 포뮬러 1은 달리는 것처럼 느낌이 바뀔 수도 있겠다. 아니면 내가 여기에 뭐 뉴질랜드에 뭐 퀸스타운을 달리고 있는 느낌으로 탁 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너무 많은 캐릭 여셨는데 어디서부터 다 될지 모르겠어. 짧게만 할게요. 짧게만. 다 흥미로 다 너무 좋아하는 주제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VR 제가 되게 기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저 그거 샀어요. 뭐요? 구글 카드보드라고 혹시 아세요? 제일 싸구려 종이로 만든 거. 근데 생각보다 괜찮대요. 그 제가 샀어요. 이제 쉬핑이 돼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오고 있는데 제가 다음 주에 리뷰를 한번 할게요. 그건 비디오 팟캐스트 해야 되겠나? 그러게. 그게 뭐냐면요. 뭐 듣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VR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재밌게 다룰 거예요.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이고, 근데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쨌든 그 구글 카드보드는 뭐냐면은. VR을 가장 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VR이란 뭐냐? 눈앞에 있는 화면이에요. 그리고 화면을 두 개로 나눠서 이제 좀 그러니까 현실감 있게 보여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다 보니까 구글에서 되게 재밌는 게 구글 I/O라 그러죠? 구글 I/O에 구글 I/O 2014년 때 재미삼아 근데 카드보드로 그걸 만든 거예요. 막구를. 그러니까 이렇게 그 패키지 만들어서 걷다가 핸드폰을 껴놓으면 VR이 되게 만드는데 굉장히 틀쳐가지고 15년 됐다 업데이트된 버전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좋대요. 왜냐면은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진입 장벽이란 게 되게 중요해져요. 모든 기술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돈만 있으면은 퍼라리를 할 수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를 살 수는 있어요. 돈만 있으면. 하지만 그게 메인스트림 주류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그걸 살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이브리드, 뭐 전기차 다 있는 기술이에요. 자동화된 차도 사실은 있는 기술이긴 해요. 근데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돈도 있고. 갖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술의 진화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더 빨라지고 더 뭐 좋아지고 그것도 되게 좋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게 기술이 얼만큼 우리 사회에 침투하냐 굉장히 큰 지표 역할을 하거든요. 그 VR 제가 구글 카드보드 되게 재밌게 보는 거 뭐냐면은 VR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이엔드는 굉장히 많아요. 뭐 더 리얼해지고 더 빨라지고 더 막 소리까지 나. 근데 문제는 그게 사회적으로 침투하기 위해서는 반대. 구글 카드보드가 있는 거예요. 갖고 이걸 맛배기. 2만 원이면 사요. 2만 원이면 VR에 80% 정도 리얼한 느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이걸로 짧게만 할게요. 아프리카에 학생들한테 삼성 S5나 S4도 돼요. 그거랑 VR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갖다 뭘 넣냐면은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 파리에 있는 에펠탑 이걸 VR로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수족관,
아프리카 애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애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배움이란 익스포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배움이란 노출인 거예요. 새로운 거에 노출되면 될수록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그러니까 그쵸. 저도 파리의 애플 탭을 그러니까 실제로 갔을 때 그렇게 작은 줄 몰랐어요. 그렇죠. 저도 뉴욕에 갔을 때 건물들이 그렇게 웅장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몸으로 느끼면서 제 시야가 넓어지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남이 나한테 주입식도 교육일 수도 있지만 진정한 교육이란 노출이에요. 근데 아프리카 같이 아직 이제 개발 도상국에서는 그런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끝에 가서 그 나라의 힘, 국력을 좌지우할 거는 시민들의 교육 그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갖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대요. 아프리카 회사 학교에다가 S4 솔직히 떨값이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거랑 2만 원짜리 해서 보내면은 아이들이 신나가지고 그걸 들고 사방을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리장성을 말씀하신 대로 정말 리얼하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구글이 만드는 게 이제 그런 것도 만리장성 가보고 싶다. 캡처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고프로랑 이제 촬영 등가 이게 굉장히 이제 이건 VR은 진짜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안 돼. 너무 하고 싶은 얘기 많아서 밑도 끝도 없다 진짜 이거는. 저희가 다음에 정말 재밌게 정말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아요.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그리고 제가 막 더 나가지 이제 막 블레이드 러너라든지 아니면은 뭐 허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진짜 VR은 제가 관심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사실 토픽에 올리려고 그랬을 때 저는 VR을 약간 네거티브하게 본다. 약간 근데 왠지 알아요? 애플에서 개발 안 해서 그래. 사실은 그쵸? 애플 로고 박힌 VR 나우실장님 바로 사요. 이러면 안 돼, 실장님. 애플은 다를 수도 있어. 근데 뭐가 또 달라? 이번에 속초에 가서 그 생각을 딱 하고 나서 자동차 적용한다 생각을 또 했는데 그때 조금 비전을 좀 다르게 봤어요. 실장님 오큘러스 아직 안 써보셨죠? 안 써봤죠. 그러니까, 비슷한 건 써봤어요. 그런데 아는 분이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저도 되게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잔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직접 게임도 오래 해봤고 3D도 하고 영화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으로서 봤을 때 굉장한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그러니까 핸드폰이 한 10년의 테크 마켓을 바꿨잖아요. VR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핸드폰 다음에 아직 안 그러니까 3D 프린팅,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뭐 주식을 굳이 괜히 논한다면 앞으로 이제 헛이 될 거는 3D 프린팅이랑 VR이에요.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기술이 바뀌는 거나 돈이 모이는 거 보면은 이 VR은 굉장히 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패러다임이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TV를 보던 문화가 바뀐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 재밌는 거 뭐냐면은 그냥 저희같이 오덕 같은 사람들만 뭐 혼자 사는 게 아닌 거죠. 기술은 이제는 문화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핸드폰이 그랬거든요. 개개인화가 된 게 핸드폰 때문이에요. 인터넷과 VR은 그걸 더 극대화시킬 거예요. 저는 VR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애플도 할 거예요. 지금 개발 중일 거야 분명히. 이거는 그냥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맞아요. 차이는 뭐냐, 애플은 하얗게 만들 거라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실장님. 이거는 올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키노트래요 애플에서. 그렇죠. 9월 현지 시간으로 9월 9일. 아마 10시 거에 매일 10시에 하니까. 아니야. 어쨌든 한국 시간 2시라 그러던데. 한국 시간은 9월 10일 2시인 것 같은데 뭐 이번 당연히 새 아이폰이 발표될 거고 새 아이폰에는 뭐가 들어갈 게 루머는 요새 다 맞아가지고. 그렇죠. 요즘 애플도 못 지키더라고요. 뭐 일부러 흘린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일부러 흘릴 수도 있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다음 주에 저희가 근데 하늘 씨가 어딜 가죠? 네, 안타깝게도 제가 9월 마지막 3주 동안은 이제 호주랑 뉴질랜드 제가 매년 뭐 일 관련 뭐 오랜만에 친구들 보러 가는 게 있어서 저희가 계획하는 바로는 뭐 중간에 한번 재미삼아 한번 스카이프로 한번 해볼까라고 계획은 하고 있죠. 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일단 키노트 특집 해가지고 한번 얘기하는데 저는 애플 하면 1, 2부로 나눠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제가 제동을 좀 걸게요. 제동을 좀 걸어주세요. 전 애플 제동을 좀 걸겠습니다. 오늘 좀 얘기를 길었는데 오늘 특집으로 꾸미죠. 꾸몄네요. 그냥 갖다 붙이는 거군요. 수다 특집으로 꾸몄고 개인정보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게요. 뭐 제목은 제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만 뭐 정리하자면은 저희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는 저번 주에 얘기했던 그 작업 효율성. 아주
좀 강하게 이메일은 죽었다라는 제목을 했던 걸 파트 2가 있어요. 다 준비를 해놨고. 파트 3. 그것도 귀엽구나. 그래갖고 저희가 다 준비해놨고 할 테니까 뭐 이번 거는 그냥 재미삼아 들어주시고 다음 주 꼭 다시 연결해서 들어주시면은 저희가 깨끗하게 마무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